안녕하세요. 꿀돈입니다. 여러분, 혹시 레고랜드 기억하십니까? 2022년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 사업 보증을 갑자기 거부하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금융시장이 하루아침에 얼어붙었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잠깐 PF가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아파트 한 동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수백억에서 수천억입니다. 건설사가 그 돈을 다 갖고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먼저 빌립니다. 집이 다 지어지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그때 갚겠다고 하면서요. 이게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짓기 전에 미리 당겨 쓰는 빚입니다. 집이 잘 팔리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집이 안 팔리면요. 빚을 못 갚습니다. 건설사가 쓰러집니다. 이 PF 시장이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패닉에 빠졌고 그때부터 정부가 만기 연장, 대출 유예, 공적 보증 투입으로 4년 동안 댐처럼 막아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PF 대출, 총 대출의 20% 이내로 묶겠다고요. 4년 동안 막아온 댐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사실상 버릴 건설사는 이제 버리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3월 이사철에 내 집값이 오를 것이라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정책이 어떻게 내 집값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오늘 꿀돈이가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첫째, 상호금융권이 마지막 돈줄이었던 이유와 이번 규제의 진짜 의미. 둘째, 브릿지론이라는 시한폭탄이 어떻게 도미노처럼 터지는지. 셋째, 일본 잃어버린 30년이 한국과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남는 3단계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 금융권 시중은행들은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이미 빠졌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은 1금융권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2025년에 사실상 발을 뺐습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냐고요? 우리 동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입니다. 이 기관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시장을 떠받치는 마지막 돈줄이 됐습니다. 풍선 효과로 간신히 버티던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풍선의 마지막 구멍마저 막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건설업 대출 연체율이 2025년 1분기에 10.98%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 2.69%와 비교하면 4배 가까이 폭등한 겁니다. 기관별로 보면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연체율이 12.97%, 신협 8.36%로 16년 만에 최고치, 수협 7.82%, 산림조합 7.46%, 농협 4.7%입니다. 거의 모든 기관이 두 자릿수에 근접했습니다. 특히 브릿지론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토지담보대출, 토담대 연체율이 더 심각합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29.97%입니다. 30% 직전입니다. 1년 전 14.42%에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빌려준 돈 10개 중 3개는 이미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무 성적표도 처참합니다. 새마을금고는 2025년 상반기에 1조 3,287억 원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1963년 창립 이래 62년 만에 최대 적자입니다. 신협도산 333억 원 적자, 수협 1,392억 원 적자, 산림조합도 439억 원 적자입니다. 한국경제 분석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3사의 적자 규모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1년 동안 12조 7천억 원을 정리, 재구조화했는데 신규 부실이 12조 6천억 원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퍼내도 새는 구조입니다. 새는 속도와 퍼내는 속도가 같습니다. 이게 현재 상호금융권의 현실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상호금융기관들의 행동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5대 상호금융중앙회장들이 직접 금융위원회를 찾아가 충당금 상향 시기를 유예해달라고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버티기에 한계가 왔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농협중앙회가 6,700억 원 규모의 PF 사업장 매각을 추진했는데 입찰률이 37.5%에 그쳤습니다. 신협 53.94%, 새마을금고 40%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물로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장의 54%는 인허가조차 안 났고 93%는 착공도 못했습니다. 집이 지어지지도 않은 땅에 묻어놓은 돈이 팔리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규제가 나온 배경입니다. 이번 조치를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확히 짚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PF 한도 20% 규제의 실제 시행은 2027년 4월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규정 변경 예고 단계입니다. 그러나 예고탄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시장은 정책 발표 자체에 반응합니다. 앞으로 규제가 온다는 것을 알면 금융기관들이 지금부터 PF 대출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브릿지론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땅을 삽니다. 땅 살 돈이 없으니 먼저 빌립니다. 이게 브릿지론입니다. 다리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다리냐고요? 땅을 사는 단계와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단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분양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본격적인 공사 자금을 빌립니다. 이게 본 PF입니다. 그러면 브릿지론은 본 PF로 갚습니다. 이 구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분양이 잘 돼야 합니다.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리가 끊깁니다. 지금 이 다리가 전국 곳곳에서 끊겨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전체 금융권 PF 대출 잔액이 120.1조 원, 총 노출액은 190.8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지방, 비주택, 이금융, 중소건설사 중심으로 위험이 집중돼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가짜 본 PF가 등장했습니다. 인베스트조선 분석에 따르면 브릿지론을 형식적으로 본 PF로 전환한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착공도 못했는데 서류상으로만 본 PF로 바꿔서 금리를 낮추고 만기를 늘리는 겁니다. 이게 왜 더 위험하냐고요? 본 PF로 전환하면 대출 금액 자체가 브릿지론보다 커집니다. 나중에 터질 때 폭발력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브릿지론이 본 PF로 못 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 분양이 안 됩니다. 지방은 준공 후 미분양, 즉 집이 다 지어졌는데도 안 팔리는 물량이 2025년 3월 기준 25,127호 가구로 1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분양 수입이 들어와야 브릿지론을 갚고 본 PF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끊긴 겁니다. 둘째, 공사비가 폭등했습니다. 서울 도심 기준 3.제곱미터당 공사 원가가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분양가로 공사비를 커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서울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처럼 세계적인 입지의 초고급 개발 사업도 브릿지론 연장을 4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초우량 사업장도 이 지경이니 지방 중소사업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건설사가 쓰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건설사가 PF 대출을 못 갚습니다.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 실패가 시공사 채무 인수로 직결됩니다. 건설사가 쓰러지면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집니다. 공사가 멈춥니다.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토지와 미완성 아파트를 경매에 넘깁니다. 헐값 매물이 쏟아집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가 같이 내려갑니다. 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들은 너트랙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 하나가 쓰러지는 게 건설 현장 노동자, 자재업체 세입자, 인근 주민까지 전방위로 충격을 줍니다. 업계에서는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실제로 분양보증 사고 금액이 이미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건설사의 부실이 공적 보증 시스템으로 전이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시공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상장 건설사의 재무제표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몇 %인지, PF 관련 우발 채무 규모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지은 건설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이 아니라 숫자로 봐야 합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일본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초 일본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집값이 때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LTV 담보 인정 비율 때문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설명드립니다. LTV는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집값의 몇 %까지 대출해 줄 것인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에 LTV 70%가 적용되면 최대 7억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LTV를 재산정합니다. 집값이 10억에서 6억으로 내려갔습니다. LTV 70%면 이제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미 7억을 빌렸습니다. 은행이 전화를 합니다. 2억 8천만 원을 즉시 갚으십시오.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팔아야 합니다. 그것도 급하게 팔아야 합니다. 금매가 쏟아집니다. 금매가 쏟아지면 집값이 더 내려갑니다. 집값이 더 내려가면 또 다른 사람이 LTV 재산정통보를 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금매로 던지고 그 금매가 다시 시세를 깎아먹는 지옥의 소용돌이입니다. 이게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일본에서 30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도 지금 이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헝다가 무너지고 비구이 위안이 무너지는 과정이 바로 이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여러 완충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브릿지론 단계에 공공이 선투자하는 개발 앵커 리츠 8천억 원, 중소건설사 본 PF 특별보증 2조 원, LH의 준공 후 미분양 0.8만 가구 매입 등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근본적 해법이라기보다 충격을 분산시키는 완충 장치에 가깝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부실이 신뢰 위기로 번질 경우 금융권 전체의 자금 조달 환경이 동시에 경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아의 분석에 따르면 PF 문제는 특정 업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리스크가 동조화된 상태입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연기금까지 PF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이 PF 2라운드의 분기점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을 회복의 해가 아니라 저점 통과의 해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건설 투자가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고 뒤죽어 토목 전 부문이 동시에 부진에 빠졌습니다. 공공발주 확대와 기저효과로 급락 국면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산업 전반의 체력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지방과 중소건설사 중심의 도미노가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핵심지는 공급 부족으로 버티겠지만 그 주변부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결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개인이 해야 할 2026년 상반기 생존 매뉴얼입니다. 전략 하나,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수익률 5% 주식을 찾는 것보다 이자 7% 대출을 갚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투자입니다. 수익률 5%는 불확실합니다. 이자 7%는 갚으면 확정 7%를 버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레버리지는 독입니다. 지금 당장 내 대출의 금리가 몇 %인지 변동금리라면 금리가 1%, 2% 오를 때 월 상환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걸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변동금리 대출은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금리가 오르는 국면이 오면 변동금리는 폭탄이 됩니다. 전략 둘, 옥석 가리기입니다. 건설주나 부동산 관련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PBR을 꼭 확인하십시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비율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건설사들의 장가치가 뻥튀기돼 있을 수 있습니다. 브릿지론으로 잡아놓은 토지 가치, 미분양 아파트 가치가 장부에는 높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숫자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부채 비율, 미분양 현황, 우발채무 규모를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내 동네 미분양 현황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십시오. 전략 셋,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PF 부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경매 헐값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의 60%, 70%의 우량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현금 들고 기다린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2026년 하반기 그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총알이 있어야 쏩니다. 지금 총알을 미리 써버리면 정작 기회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무르익기 전에 현금을 지키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규제는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실제 시행은 2027년 4월입니다. 정부가 한꺼번에 시장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연착륙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뉴시안 분석에서 지적하듯이 현재의 안정은 구조적 회복이 아니라 통제된 안정에 가깝습니다.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유예된 것일 수 있습니다. 2026년은 회복의 해가 아니라 저점 통과의 해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준비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꿀돈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노후가 꿀처럼 달콤해지는 그날까지 꿀돈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부유하십시오.